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상남도 진주의 병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내가 진주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때의 이야기이다. 공사장에서 추락사고로 뇌를 다친 26살의 한 젊은이가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왔다. 이미 그의 얼굴과 머리는 심하게 손상되어 원래 모습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고 의식은 완전히 잃은 후였다. 서둘러 최대한의 응급조치를 했으나 살 가망은 거의 없을 것 같았다. 이미 식물인간이 된 상태나 마찬가지인 그가 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날 아침, 나는 착잡한 심정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심전도를 체크하는 기계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나의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규칙적이고도 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나타내던 심전도 곡선이 갑자기 웨이브 파동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힘차고 반복적인 정상적인 인간의 심장 박동에서 점차 약해지며 그 힘을 잃어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것은 곧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의미했다. 보통 이러한 곡선이 나타난 이후 10분 이상을 살아있는 이는 나는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운명이 목전에 다가왔음을 느낀 나는 중환자실을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환자가 운명할 때가 되었으니 와서 임종을 지켜보라고 일렀다. 이미 가족들은 환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포기한 채 그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젊은이의 부모님과 일가 친척인 듯한 몇몇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미 시체나 다름없이 누워있는 그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중환자실을 나왔다. 간호사에게는 심전도 파동이 멈추면 곧바로 영안실로 옮기라고 일러두었다. 다른 환자를 보고 잠시 후 다시 그 중환자실을 지나치면서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시간이 지난 아직도 그의 심장 박동이 느린 웨이브 파동을 그리면서 살아있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를 나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본 적이 없다. 정말 신기하게 생각되어지면서도 쉽게 믿을 수가 없었다. 그날 오후 쏟아지는 응급 환자들을 돌보느라 더 이상은 그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응급실은 거의 매일이 전쟁의 야전병원 같은 분위기였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는 둥 마는 둥 그날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왠지 갑자기 생각이 들어 다시 그 중환자실을 가보았다. 물론 지금쯤은 아무도 없는 빈 침대이거나 다른 환자가 누워있으리란 당연한 생각으로였지만 왠지 그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음은 스스로 부정할 수 없었다. 방에 들어선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나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도 그가 있었다. 더없이 나약하지만 끊이지 않는 곡선을 그리며 그의 영혼은 아직 거의 몸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본 나는 무언가를 느꼈다. 왠지 이 세상에서 그가 쉽게 떠나질 못할 그 어떤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이것은 과학적, 의학적,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였다. 나는 의학적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떤 존재를 그 순간 무의식 중에 감지했던 것이다. 하루가 다시 그렇게 지나고 그 심전도가 웨이브 파동을 그린 지 이틀이 지났다. 다음날 아침 나는 다시 중환자실에 가보았다. 그의 신체는 죽은 것과 다름없지만 영혼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더없이 미약하게 남아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고 있었다. 심전도를 나타내는 모니터 화면이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고 나의 예사롭지 않은 느낌 역시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한 젊은 여인이 중환자실로 들어왔다. 이제까지 보호자 중에 없었는데 마치 멀리서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급하게 온 듯했다. 젊은이의 애인인 듯 했는데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제대로 환자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창백한 얼굴로 금방이라도 바닥에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나는 옆으로 비켜주었다. 젊은 여인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가까스로 침대 옆에 섰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그의 심전도 파동이 멈추었다. 모니터 화면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던 웨이브 파동이 한순간 사라지고 마치 전원이 꺼진 것 같은 한 줄기 직선만이 화면에 나타났다. 이틀간 미약하게 남아 뛰어왔던 그의 심장이 바로 그때 멈춘 것이었다. 내 가슴은 순간 서늘해지면서 왠지 모를 거대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이젠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난 그와 그의 곁에 남겨진 여인을 두고 나는 중환자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임종 소식을 전하고 나는 보호자 중에 한 사람에게
방금 온 그녀가 누구인지 물어보았다. 내게는 그녀가 그의 삶을 오늘까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연장시킨 어떤 존재로까지 여겨졌던 것이다. 그녀는 결혼한 지 3개월에 접어드는 그의 부인이었고 뱃속에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놀라움과 마음속 깊숙이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옴을 느끼며 나는 그 순간 내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당신과 뱃속의 아기를 만나기 위해 그가 얼마나 그 오랫동안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지, 얼마나 힘겹고 가슴 아픈 영혼의 기다림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부인과 그의 아기에게 전하는 그의 이 세상 마지막 메시지라고, 그것은 바로 가족 사랑의 작별 인사라고. 듣고 있는 그녀의 눈에서 넘치는 눈물을 바라보며 나는 두려움과 함께 어떠한 경외심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애절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간직한 한 영혼이 바로 우리 곁을 떠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영혼의 존재를 믿는다. 존재를 믿을 뿐 아니라 생생히 느꼈고 경험했다. 그리고 그 존재를 이끌어주는 가장 큰 힘이 인간의 가족 사랑, 부부 사랑, 자식 사랑이라는 것 역시 우리에게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영혼과 가족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의사의 길에 들어서는 후배들에게 나는 요즘도 이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와 손주가 겪었던 미스테리. 벌써 20년은 된 이야기로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야마나시현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죽순을 캐러 갔었다. 봄방학이었는지 골든 위크였는지는 까먹었지만 우리 집에서는 매년 초봄이 되면 할아버지 집 뒷산에 죽순을 캐러 가곤 했었다. 그날도 예년처럼 다들 아침부터 뒷산에 올라 죽순을 캐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조가 되고 나는 할아버지와 한 조가 되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할아버지는 죽순을 무척 잘 찾아내셔서 나는 할아버지가 파보라는 곳을 파보는 것만으로 죽순을 캐낼 수 있어 무척 즐거웠다. 그 덕에 오후가 될 무렵에는 가져온 자루가 가득 차게 되었다. 부모님 쪽도 풍년이었다. 그래서 슬슬 이제 정리하고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 죽순을 더 캐고 싶었던 나는 할아버지에게 떼를 써서 조금 더 뒷산에서 죽순을 캐기로 했다. 그리하여 캤던 죽순은 아버지에게 넘겨주고 할아버지와 둘이서 잠시 죽순을 캐고 있을 무렵이었다. 어디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감귤 같은 것의 냄새인지 오렌지 같은 냄새가 풍겨왔다. 어느새 그것은 냄새가 나는 수준을 넘어서 버렸다. 마치 밀실에서 향수병을 확 풀어놓은 것 같이 주변 전체가 갑자기 오렌지 향으로 가득 찬 것이다. 숨을 쉬면 오렌지가 입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였다. 주변을 돌아봤지만 그럴 만한 꽃이나 과일 같은 건 없었다. 대나무 숲 속이니 당연한 것이지만 할아버지도 나도 곧바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서둘러 돌아가기로 했다. 좁은 산길을 둘이서 죽순을 껴안은 채 달려갔지만 아무리 걸어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점점 무서워져서 울면서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계속 걸었다. 시간으로는 20분 정도 걸렸을까. 간신히 도로가 보이는 곳까지 내려오자 겨우 마음이 놓였다.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오렌지 냄새는 사라진 후였다. 하지만 정작 큰일은 돌아온 후였다. 어찌된 영문인지 나와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는 이튿날 점심 무렵이었던 것이다. 부모님과 헤어지고 꼬박 하루가 지났던 셈이었다. 나와 할아버지로서는 아버지에게 죽순을 건네주고 헤어진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았다고 느꼈었다. 아버지 말에 따르면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된 나머지 뒷산으로 찾으러 갔지만 어디에서도 나와 할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어디에서 넘어지기라도 한 게 아닌가 싶어 주변 마을 사람들과 소방서에 연락해서 뒷산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못 찾았었다는 것이다. 그 후 일단 나와 할아버지는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 이상도 없었다. 결국 나와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어머니한테 잔뜩 혼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그 후로도 종종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었지만 무서워서 뒷산에는 차마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오렌지 냄새에 관해서도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전혀 알아낼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 집 주변의 노인분들도 전혀 모른다는 말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미스테리한 친구.
내 친구 마유는 아주 이상한 녀석이다. 그 녀석은 여자아이인데 아주 신기한 분위기를 지닌 데다 꽤 귀여운 얼굴의 소유자이다. 처음에는 나도 이성으로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봤었지만 성사되지 못했고 어느새인가 그냥 친구로 남아버렸다. 그런 그 녀석이 작년 11월에 우리 집으로 놀러왔을 때의 일이다. 처음에는 게임을 하며 놀다가 도중에 질려서 TV를 켰다. 별로 재미있는 것도 안 하고 해서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데 그 녀석이 갑자기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 사람도 있네. 나는 원래 TV를 잘 안 봐서 잘 모르지만 지금 화면에 잡히는 사람은 젊은 신예 개그맨이라는 것 같았다. 이 사람이 왜? 라고 물었지만 마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 녀석은 처음에 웃어 넘기려 했지만 마침 심심했던 나는 잘됐다 싶어 끈질기게 캐물었다. 그러자 그 녀석은 마지못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누가 들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옛날부터 사람을 보면 이상한 게 보일 때가 있어. 고등학생 때는 보이는 일이 드물었는데 지금은 자주 보여. 방금 저 사람한테서도 그게 보였어. 흔히들 말하는 영감이라는 건가? 라고 묻자 마유는 답했다. 나 유령은 본 적도 없긴 한데 나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자세히 물어보았다. 내 친구가 보는 것은 사람 형상이나 검은 존재와 같은 흔한 형상이 아니었다. 그 녀석은 종종 사람의 등에 뿌리 내리고 자라난 나무 같은 것을 볼 때가 있다고 한다. 거기까지 말하더니 돌연 아차 싶은 표정으로 바뀌었다. 안 믿어도 돼, 잊어버려. 그녀는 어색하게 웃더니 이야기를 서둘러 종료라도 시키려는 듯 다른 친구를 불러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 더 이상 묻지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였다. 나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친구를 몇 명 더 불러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노래방이라도 갈까 하고 레스토랑 밖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순간이었다. 그 녀석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보며 중얼거렸다. 생각보다 소리가 커서 친구들도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비싸 보이는 양복 차림에 직장인 같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비틀비틀 걷던 직장인은 이내 그대로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다. 구급차가 오는 등 주변에 한바탕 소동이 일었고 그 남자는 실려갔다. 시종일관 그 광경을 지켜보던 친구들 중 한 명이 그 녀석에게 말했다. 아직 보이는 거였구나. 마유 때문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무슨 소리냐고 물어도 그 녀석은 어딘가 모르게 서글픈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상 더 이상 묻기가 힘들었다. 우리는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그날은 그렇게 해산했다. 일주일 후 어느 날 나는 대학교 동아리 건물 근처에 있는 벤치에 앉아 만화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그 녀석과 다른 친구가 내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좀 그러니 장소를 바꾸자. 근처에 있는 커피숍으로 들어가. 친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일전에 마유한테 들었다면서? 마유는 아주 어릴 적부터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나무를 보고 자랐어. 처음에는 부모님께 상담도 했던 모양인데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으셨다나 봐. 계속 이야기했다가 부모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마유는 그 이후로 쭉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했던 거야. 그런데 나무가 자란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걸 깨달았어. 혼자서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조금씩 친구들에게도 말을 해봤어. 사실은 어머니와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 안 믿어주시던 게 생각이 나서 아무래도 나에게까지 이야기해야 할 생각은 일절 없었던 것 같지만 내가 그녀의 혼잣말을 듣고 캐묻는 통에 엉겹결에 말하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내게도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친구와 상의한 후 이렇게 나를 찾아왔다고 한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나에게 전혀 문제될 것 없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이후의 내용이 문제였다. 요점은 네 가지였다. 첫째, 그 나무는 평범한 나무처럼 성장하며 가지를 뻗어나가 최종적으로 몇 미터에 달하는 크기로 성장한다. 작은 묘목의 상태에서 커다란 성목이 되기까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몇 년이 걸린다. 하지만 문제는 나무가 그저 성목이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장을 마치면 시든다는 점이었다. 시드는데 몇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사람도 있고 시드는 속도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시든 상태로 접어들면 나무가 자란 사람에게 터무니없는 불행이 찾아온다.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마유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이랬다. 중병을 앓는 케이스. 커다란 부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케이스. 사상사고를 일으켜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어주는 케이스. 알 수 없는 이유로 일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케이스. 최악의 경우 사고사 하거나 병사 혹은 자살까지 하는 케이스. 어느 하나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둘째, 마유가 이제까지 봤던 나무가 자라는 사람은 전부 생판남이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친하게 지내던 단골 손님에게서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라난 나무를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다. 나무는 한번 자라나면 더는 손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친했던 단골 손님을 도와줄 수가 없었다고 한다. 말해봤자 믿어줄 리가 없다고 말하는 마유는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이었다. 셋째, 이 부분이 나에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어째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 몇 명은 나무를 보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참고로 다른 친구는 이 이야기를 들어도 나무가 보이는 능력은 생기지 않았지만 그 밖의 친구들은 나무가 보이게 되어 마유와 멀어졌다고 한다. 그런 거면 나한테 왜 말하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내가 끈질기게 캐물었잖아. 자업자득이야. 라고 마유가 답했다. 나는 내심 초조한 마음을 숨기려고 웃으면서 농담처럼 말했지만 다른 친구는 단호하게 잘랐다. 어딘가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오늘 이렇게 나를 찾아온 이유도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버렸으니 나무 이야기를 들은 것이나 진배 없다고 생각해서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러 온 것이라고 했다. 원래대로라면 이런 이야기 믿을 리가 없지만 실제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목격한 게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도 없었다. 넷째,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마유의 말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TV를 보면 연예인이나 아나운서 중 나무가 자란 사람이 늘었다고 했다. 발아하기 시작한 시기가 거의 같아서 예감이 좋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은 TV 화면을 통해서 봐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나무의 색깔이 새까맣다는 점이라고 한다. 이제까지 봤던 나무와는 전혀 다르다고 한다. 그녀들의 이야기를 듣던 내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겨 마유에게 물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보인다고 했지? 그럼 그 단골 손님한테도 말해보면 어떨까? 보이면 믿을 것 아냐? 그러자 마유는 대답했다. 듣는다고 다들 보게 되는 건 아냐? 그리고 이제 곧 당신은 불행해집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확실히 그렇기는 하다. 만일 나에게서 나무가 자랐다며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것 같다. 일단 거짓말이라 생각할 테고 보이게 된다고 해도 내 수명이 카운트다운 되는 느낌이 들어서 냉정해질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가벼운 기분으로 꼬치꼬치 캐물었던 것을 반성하고 그녀에게 사과했다. 참고로 신주쿠역이나 도쿄역같이 붐비는 곳에서도 나무가 자란 사람은 두세 명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아나운서나 연예인의 경우 TV 프로그램당 적어도 한 사람씩은 있다고 한다. 예외적인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 무언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것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 애시당초 어떻게 그녀가 나무를 볼 수 있는지, 어째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무를 보는 능력이 생기는지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나는 그런 것을 몇 년 동안 봐온 그녀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성격을 잃지 않은 그녀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마유와는 요즘도 자주 만난다. 나무 이야기를 듣고 나무를 보는 능력이 생기는 것은 보통 1년 아니라고 한다. 올해 11월까지 나무가 보이지 않으면 나는 안심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녀의 입으로 직접 듣지 않으면 나무를 보는 능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하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해도 없을 것이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안심하기 바란다. 한 번은 그녀가 누군가를 가리킨 적이 있다. 그 직후 그 사람은 차에 치여 공중에 포물선을 그렸다. 다리가 관절과는 정반대로 꺾인 채 도로 위로 떨어졌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만일 나무를 보는 능력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마음을 더 단단히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무가 시들면 위험하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그 순간까지 아는 거야? 라고 묻자 그 순간이 다가오면 나무가 부러지거든. 이라고 마유는 답했다. 이것으로 나의 이야기는 끝이다. TV 너머로 보이는 나무가 자라는 사람은
요즘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내가 더 이상 TV를 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했더니 마유는 그럴까? 라고 말했지만 그 후로 그녀가 TV를 보는지 아닌지는 잘 모른다. 네 번째 이야기, 여자아이 괴담. 제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저는 다음 날이 시험이었기 때문에 벼락치기를 하느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공부하던 과목이 확실하게 기억나네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새벽 3시 40분이었습니다. 당시 제 방은 책상에서 열려있는 방문 너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름이었고 더웠기 때문에 베란다 문과 방문을 살짝 열어둔 상태였지요. 아무래도 4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잘까라고 생각하며 기지개를 피다가 왠지 모르게 살짝 열려있는 방문으로 시선이 가게 되었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 웬 여자아이가 미소를 띄운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어깨에 닿을 정도의 길이었고 옷은 잠옷 같은 수수하고 나풀거리는 옷이었습니다. 어딘가에 앉아있는 것인지 얼굴의 위치는 조금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지만 그 당시 제가 이상한 것들을 자주 보곤 했기에 헛것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며 잠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방문 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꺼림칙한 기분에 직접 문을 열어보았지만 역시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간 졸리기라도 했다면 그냥 헛것으로 치부했겠지만 말짱한 정신으로 방금 전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몸의 공포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별거 아니라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화장실에 갔다가 자기로 하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동안 신발장에 걸려있는 거울이 보였습니다. 거울은 저와 제 뒤에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제 방 입구를 바라본 순간 저는 놀라서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전 방문 틈새로 봤던 그 소녀가 앉아있는 채로 고개를 돌려 이제는 화장실로 가고 있는 제 등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굳어 있었지만 내가 눈치챘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굳은 몸을 겨우겨우 돌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화장실에서 숨을 돌리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나가보니 역시 그 소녀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상한 것들을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도 기억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일입니다. 귀신은 거울에 비치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과연 그 아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20년 전 음악실의 여자아이. 2002년 월드컵 기간에 오랜 강사 생활을 접고 드디어 제 학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유동인구 때문에 역 인근 큰 도로변의 장소를 물색하던 중 제가 찾던 평수보다는 조금 작지만 보증금과 월세가 적당한 곳을 우연히 찾아 계약을 하게 되었죠.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일단 외관이 낡았고 내부도 공용 공간인 복도 같은 곳, 형광등이 그리 밝지 않아 약간 어두운 느낌이 나더군요. 샤시도 40여 년 된 구리하고 칙칙한 샤시라 다 뜯어내고 통유리로 깨끗하게 교체하였습니다. 인테리어를 당시로선 말끔히 하고 학원 내부도 밝게 꾸미고 처음 하는 사업이니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써서 공사를 하고 물품을 들여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의 종류가 음악학원이라 개인 연습실을 확보하기 위해 방을 넓게 만들지는 않고 작은 방을 여러 개 만들고 복도를 좁게 해서 간신히 교육청과 소방서에서 허가를 받을 정도로 공사를 해서 학원에 들어오면 탁 트였다라는 느낌보다는 다소 갑갑하고 미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원 공간을 썼던 전주인은 당시 비디오방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 동네는 바닥 권리금이 대부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권리금 따위는 받지 않고 서둘러 철수하더군요. 비만 오면 옥탑이나 꼭대기층도 아닌데 빗물이 천정에서 뚝뚝 떨어지고 그 물에선 이상하고 야릇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건물주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해도 자기네 건물의 잘못이 아니니 보상이나 공사를 해줄 수 없다고 하고 그렇게 서로 간의 사이가 점점 안 좋게 되더군요. 당시 위층엔 스님도 아니고 무속인도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매일 목탁이나 진 같은 것을 치면서 이상한 연불 같은 것도 중얼거리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을씨년스럽다고 해야 하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던 중 학원생의 몇 명이 밤만 되면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군요.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면 알 수 없다고, 잘 모르겠다고, 분명 악기 소리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합디다. 처음엔 건물 뒤편에 전철이 지나다니는 소린 줄 알고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다가 드디어 일이 터졌죠. 기존 샤시를 뜯어내고 통유리로 샤시 공사를 해서 그 위치에 합주실을 만들어놨죠. 저녁 시간엔 주로 학원생들의 합주나 기타 다른 밴드들의 합주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는데, 하루는 그 안에서 기타 치던 한 학생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오더군요. 처음엔 무슨 바퀴벌레라도 나왔는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사색이 되어 하는 말이 합주를 하면서 전면 유리에 자신이 기타 치는 모습이 비춰져서 나름 자아도 취하면서 연주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유리에 비친 합주실 내부엔 합주하는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보였다고 합니다. 잘못 봤나 해서 몇 차례나 계속 확인했었는데 점점 또렷해지더랍니다. 머리가 거의 엉덩이를 넘어 허벅다리까지 내려온 7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기타 치는 바로 옆에서 싱글벙글 웃으며 연주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더랍니다. 너무 소름이 끼쳤지만 원장으로서 확인해야 할 의무도 있고 해서 같이 들어가 아까랑 똑같이 세워놓고 확인을 해봤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더군요. 평소에 귀신을 자주 보냐고 물었더니 때때로 본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랬는지 당시 같이 합주하는 다른 친구들은 아예 못 봤고 그 친구 눈에만 보였었나 봅니다. 한바탕 해프닝이라 생각하고 또 몇 주간을 잊고 지냈죠. 사실 그 이후에 대낮에 학원의 문을 열 때면 이상하게 소름이 끼칠 때가 많았습니다. 학원은 입시생 애들 연습 때문에 일요일에는 입시생 아이 한 명을 알바로 썼죠. 학생 보고 문을 열라고 해서 연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하루는 일요일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알바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 입시생 녀석이 드럼패드실에 들어갔는데 웬 여자아이가 의자에 앉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웃고만 있더랍니다. 왠지 학원생은 아닌 것 같고 깨름직해서 그냥 문 닫고 손살같이 학원을 나갔다고 하네요. 합주실 건도 있고 해서 월요일날 그 친구한테 인상착의를 물어봤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당시 합주실 학생과 드럼 입시생 녀석은 둘이 학교도 다르고 서로 모르는 애들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이걸 어쩌지? 하고 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굿이라도 해야 하다 라고 생각하며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마운 게 당시에 학원생들 중 그 사건을 아는 애들은 학원을 그만둘 법도 한데 자기들 눈에는 당장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만두는 친구들 없이 꾸준히 학원을 나오더군요. 애들도 별 신경 안 쓰고 학원을 나오는데 오너가 돼서 겁먹고 걱정하는 게 우습기도 하고 해서 저도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또 다시 무감각해지더군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소리는 한번 들은 적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좀 지난 후 원래 학원 오픈 시간이 밤 10시까지인데 한 학생이 거의 10시가 다 되어 왔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모두 귀가를 한 상태였습니다. 늦었다고 보내기가 미안해서 학원 문을 닫고 레슨을 해주었습니다. 학생이 과제로 내준 악보를 연주를 하는 중간에 위쪽에서 어린 여자의 선생님 하는 소리가 나더군요. 처음엔 무시했고 두 번째 또렷이 들렸을 때엔 학생의 연주를 멈추게 했죠. 혹시 나만 들었나 해서 학생한테 무슨 소리 못 들었냐고 물었더니 누가 선생님 찾는 것 같던데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혹시 학원에 누가 있는데 모르고 문을 잠궜나? 해서 나가보니 역시 아무도 없이 학원 문은 굳게 잠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학생한테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렸었니? 하고 물으니 스틱으로 천장을 가리킵니다. 학원 천장은 일반 시멘 천장이 아니라 강제 환풍을 하기 위해 시멘 구조물과 공간을 두고 천장 공사를 한 상태였죠. 보통 음악 작업실 같은 곳에 귀신이 나오면 대박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런 기대가 조금은 생기긴 했습니다만 결국 아무 일 없이 2007년도 가을 즈음에 학원을 접고 지금은 서울로 옮겨 운영 중입니다. 이곳은 다행히 그런 일이 없네요. 사실 그것 때문에 학원을 이전한 건 아니고요. 그 지역의 생활 수준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 수강비를 못 내는 애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먹튀하거나 깎아달라고 떼를 쓰는 분들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다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미스테리합니다. 참고로 저는 저수지에서 밤을 새워가며 혼자 낚시도 많이 해봤지만 귀신을 보거나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학생들이 봤던 그 어린 여자애의 정체가 궁금하군요.